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 이 정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늦은 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A씨. 중간층에서 모르는 남성이 탑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그 남성은 갑자기 A씨 쪽으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A씨는 놀라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몸이 굳어버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A씨는 짧은 순간이었고 크게 저항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정말 강제추행이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형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수준의 강한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한 걸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힘 행사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밀착,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좁은 공간에서의 물리적 압박 역시 법적으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고의성입니다. 우연히 스쳤다거나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했거나 즉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는 없는데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출발점.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서 위자료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위자료는 신체적 상처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자료의 핵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 공포, 외출 기피,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의 위축, 일상생활의 붕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구조. 강제추행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명확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고소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과 위자료의 관계. 만약 강제추행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위자료 청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강제추행 사실, 가해자의 고의, 폭행 또는 추행의 내용, 이미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의 쟁점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로 좁혀집니다. 다만 형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강제추행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폭행이나 물리적 제압의 정도, 범행 장소 밀폐 공간, 야간, 인적 드문 장소 등,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2차 가해 여부. 실무상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보복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이는 침해된 존엄과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이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불법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 위자료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승소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과 법적 해석, 강제추행 사건에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이 났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강제추행 위자료 승소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왜 강제집행이 필요한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H씨는 처음에는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시도 없음, 분할 지급 제한 없음,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 이 시점에서 G씨는 중요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한다. 강제추행 위자료와 강제집행의 법적 구조. 1위자료 판결은 집행권원입니다. 민사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면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판단만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채권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위자료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이 자주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집행은 당연히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조사 단계. G씨는 판결 확정 후 H씨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기관 채권 압류 가능성 검토, 급여 소득 여부 확인, 차량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도 집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 시도. H씨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이에 G씨는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채권이 확정 판결에 기초한 점, 채무자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의 일정 비율 압류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음으로 이 일이 실제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뒤늦은 합의 시도. 급여 압류가 시작되자 H씨는 그제서야 연락을 해옵니다. 분할로 지급하겠다. 압류만은 풀어달라. 그러나 이 시점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